자, 오늘 문법 요소를 좀 다 끝낼 건데요. 일단은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하자. 2차 모의고사가 있어요. 있는데 선택입니다. 2차는. 다음 주에 모의고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화요일까지 풀어서 나한테 질문하고 싶으면 하고, 너 질문할 거 없다, 나는 안 푼다, 나는 바쁘다, 나는 바빠서 못한다, 난 내신 때문에 바쁘다, 그거는 안 푸는데 지금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또 막 A4 막 몇 장 채워라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진짜 자유예요. 응, 진짜 잘. 손 들어보세요. 안 한다. 안 한다는 분인 거예요. 응. 이제 매 화요일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번 주가 이겨? 응. 참. 토요일이 모의고사니까 좀 못하다. 못할 것 같다. 한 명. 왜 내요? 화면 뭐 하냐니? 화면 모의고사 실력이 있는 거지. 안 해? 그러면은 예준이랑 나경이 다른 친구들은 다 풀어요? 화요일에 뭐 쉬나? 너네 화요일에 몇 시야? 저기 대선. 아, 대선 때문에? 오. 그럼 쉬면 할만해. 예준이만 안 하는 거야? 화요일 아예 쉬는 거죠. 몰라. 나는 아예 안 나. 그래서 너는 선거도 안 하는데 몇 시야? 쌤들이 샌드위치 가면 저 보면은 너는 근데 유권자가 아니잖아. 고상도 투표권도 없잖아. 고상도 조정이 일단 가져가긴 하는데 할지 안 할지가 좀 시간이 자, 일단은 좀 받으시고요. 할지 안 할지는 진짜 자유로 하겠습니다. 진짜 자유. 진짜 자유. 추가적으로 뭐 하는 거 없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안 할 거지, 진짜로. 할 거예요. 진짜 할 거예요? 할 수도 있죠. 그럼 할 사람은 나랑 약속해. 약속은 무슨? 안 할 거지. 자, 좀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네. 자, 교재는 문법 요소와 어디 적혀 있는 부분 좀 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문법 요소가 의문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원래 문법 요소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딱 낸다. 그럼 거의 못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 근데 또 쉽게 내려면 한없이 쉽게 낼 수 있고, 뭐 어렵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도 있고. 근데 화수고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내가 한 4개년치를 다 풀어봤었는데 예전에 화수고는 문법 요소를 단 한 번도 쉽게 낸 적이 없어요. 이 근방에서 제일 어렵게 냈어, 화수고는. 그렇기 때문에 화수고는 좀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문법 요소에 접근을 해야 될 거고요. 의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안에 딱 해결을 해야만 보충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문법 요소를 어떻게든 끝낼 거야, 나는. 근데 이 시간 지나가면 이제 문법 요소를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확인 수업 때나 이때 얘기는 하겠지만 내가 설명해 줄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고 이게 다야. 근데 지금 이거 하다 보면 엄청 졸릴 거거든요. 의문보다 훨씬 더 졸리는 거거든, 이거. 근데 어떻게든 좀 들으세요,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좀 들으세요. 졸리면은 스스로 좀 나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와도 되고, 뭐 세수를 하고 와도 되고, 나가서 들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좀 듣고 필기하고 여기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지? 너무 전에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 있고, 외우는 거 토대로 적용해야 되고. 자, 그래서 외우는 거는 다 형광펜 같은 걸로 쳐줄 테니까 외울 거는 좀 다 외워보세요. 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펴봅시다. 여기 문법 요소와 어휘.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문법과 관련된 단어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먼저 발화다. 발화가 무슨 말일까? 자사의 그러니까 발화한다는 그냥 말하는 걸 발화라고 얘기해. 그래서 말하는 사람 발화자라고 얘기하고. 자, 근데 발화는 문장 단위예요. 문장 단위. 한 문장.
자, 발화는 한 문장으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 이게 발화야. 한 문장 얘기하는 발화다. 그럼 담화는 뭘까? 담화는 둘 이상의 발화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다. 자, 그러니까 문장을 두 개 이상 지속하면 그건 이제 담화가 된다. 자, 그럼 담화 맥락은 뭘까? 담화 맥락이라는 건 우리가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들 하잖아. 담화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이야.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러니까 그 담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특정 시간이 있을 것이고 특정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겠지. 자,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화자가 누군가를 청자를 높여야 된다거나 낮춰야 된다거나 이런 관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담화의 의도나 목적, 주제, 매체 이런 것들 전부 다 담화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자, 그래서 담화를 둘러싸는 상황을 맥락이라고 합니다. 맥락.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문법 요소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소로 높임 표현 오늘 해야 되는 거.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이렇게 딱 네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 1시간 바꾸면 이거 네 가지만 하면 끝이야 그냥. 별거 없지. 자, 문법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면 자신의 태도나 인식을 언어의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있고요. 어휘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요 이제. 자, 우리 첫 번째로 높임 표현부터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높임 표현을 평소에 잘 쓸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나한테도 쓸 것이고 학교생들한테도 쓸 것이고 부모님들한테도 쓸 것이고 쓸 거 아니에요? 왜 못 써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안 쓰나요? 반말하나요? 엄마한테 엄마 밥 줘 이렇게 반말하나요? 밥 차려 이런 식으로 반말하나요? 그 정도는 아니죠. 자, 근데 밥 줘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러면은 걔는 높임법을 쓴 거야 안 쓴 거야? 쓴 거예요. 예? 쓴 거예요. 어쩌고? 밥 줘! 쓴 거예요. 엄마 나 저것 좀 사와.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잘 생각해봐. 높임 표현이라는 건 낮춤까지 포함이야 우리말에서. 낮춤도 전부 다 높임 표현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높임 표현 쓰고 있는 거 안 쓰는 거야? 쓰는 거예요 지금 다. 알겠지? 자, 높임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발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 높고 낮은 정도를, 자, 낮은도 들어가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다. 그죠?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낮춤법도 높임법 안에 들어간다. 자,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세 개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상대 높임부터 해보자. 자, 지금 진한이랑 희재가 얘기하고 있어. 그럼 희재랑 진한이랑 서로 얘기할 때 높임법이 들어가 있는 거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낮추는 것도 전부 다 높임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내가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 내 상대방, 그러니까 청자를 높여주는 것, 이게 상대 높임이야. 자, 그래서 상대 높임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청자 높임이라고 해요. 자, 개념부터 한번 밑줄 쳐보자. 대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춤법도 포함이라고 했어요. 대화하는 방법이다. 뭘 통해서 실현되냐?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로라고 적어. 종결어미만으로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실현되는 거에다가 체크 한번 해보자. 여기에 있는 건 이제 외워야 돼요. 이 빨간색은 다 외우는 거야. 자, 종결어미 하나 실현되고요. 두 번째, 종결 보조사로도 실현됩니다. 종결 보조사. 이거. 자, 이렇게 두 개 배우면 되겠죠?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와 종결 보조사로 실현된다. 자, 종결어미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현대시 할 때 종결어미가 반복돼요. 이런 얘기 있잖아. 말 끝내는 어미가 전부 다 종결어미예요, 그치? 자, 근데 종결보조사 요라는 건 뭘까? 제가요, 오늘이요, 바빠서요, 숙제를 못했는데요, 모의고사를 못 풀었는데요, 이런 거. 요. 그때 들어가는 요가 전부 다 종결어미가 아니고요. 종결보조사입니다. 기억하세요. 종결보조사다 얘는. 작년에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종결어미 요를 사용하여 상대 높임이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종결보조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안전띠를 매십시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지금 안전띠를 안 매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안전띠를 매십시오. 매오, 매개, 매라, 매요, 매. 자, 이렇게 6단위로 나뉜다. 그래서 상대 높이면 총 6단위로 나뉩니다. 여기 상대 높임의 유형 별표 치시고. 자, 보세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먼저 나누는 거야. 격식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예의가 바르다 이런 얘기잖아. 자, 격식체라는 건 내가 좀 어떤 상황이냐면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공적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의를 차려야 될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의를 차려야 될 사람. 여러분들 엄마한테는 반말하지만 만약에 교장 선생님한테 반말한다.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요? 자, 그럼 교장 선생님한테는 격식체 써야겠죠? 즉 친밀하지 않은 상대한테는 격식체를 써야 돼. 공적 상황이거나 또는 친밀하지 않은 상대한테는 격식체. 자, 두 번째 비격식체는 여기 아닐 삐자 들어갔잖아. 공적 상황의 반대말 뭐야? 사적 상황. 자, 사적 상황에서 비격식체를 쓸 수 있고, 두 번째 친밀할 이때는 비격식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법에서 엄마한테는 비격식체 쓸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문법에서 원래 엄마한테는 하십시오 제 제일 높은 거 쓰기는 써야 돼. 그게 원래 맞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안 쓰죠? 자, 격식체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격식체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야. 내가 아주 높인다. 자, 그럼 누군가한테 명령할 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교장 선생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리에 안 앉고 있다.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만약에 교장 선생님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안 됩니다.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예사 높임이라는 건 얘보다 조금 덜 높이는 거야. 예사 높임. 자, 하오체를 써요. 이거는 내가 높임의 대상이긴 대상인데 그렇게까지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경우인 거야. 교장 선생님 정도라고 하기 좀 어렵고 담임 선생님 정도라고 해야 될까? 담임 선생님한테는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요? 하오체 정도는?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도 어쨌든 스승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쓸 수 있을까? 아는 형. 아는 형? 그래, 아는 형 정도라고 치자. 보통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문법에서 부부끼리 하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하오체는 부부끼리는 존경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너무 높이는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잠자리에 드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오로 끝나는 것들. 밥 좀 먹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오. 그게 하오체예요. 예사 높임. 자, 세 번째 예사 낮춤이라는 건 하계체고 이거는 낮추긴 낮추는데 완전 반말할 수는 없는 상대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문법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하는 말 이렇게 얘기해요.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반말할 수 있을까? 반말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존대는 해줘야 돼. 그래서 다소 낮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사 낮춤, 하계체. 자네 밥 좀 먹게, 자네 잠 좀 자게 이렇게 얘기하는 개로 끝나는 거. 마지막 해라체는 아주 낮춤이에요.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야. 얘는 밥 먹어라, 잠 자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자, 격식체가 끝났다면 이번에 비격식체는 여기는 높임법 하나, 낮춤법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이때 요가 뭘까요? 이때 요는 조사. 그래, 이게 종결부조사야. 자, 요가 붙어 있으면 전부 다 해요체입니다. 밥 먹어요, 잠 자요, 춤 춰요, 노래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요체가 종결부조사가 있는 형태를 해요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두루 낮춤 이건 그냥 반말하는 거죠. 여기서 요자만 빼면 돼요. 밥 먹어, 잠 자, 춤 춰, 노래해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해체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자, 상대 높임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명령형 어미만 나와 있고 청유형 어미, 형사형 어미, 감탄형 어미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명령형 어미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프린트 나왔을 때 이게 다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 먼저 안전띠를 매십시오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쳐봐. 이렇게 비읍시오. 비읍시오의 정체가 뭘까? 상대 높임은 주로 뭘로 시작된다고? 하십시오.
네? 종결. 종결어미로 실현됐다고. 예. 자, 근데 종결부조사로 실현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종결어미라는 거야. 자, 이거 비읍 시오 얘가 종결어미 평서형 하십시오체 어미입니다. 종결어미. 자, 그럼 여기 매오 이거는 하오체 종결어. 매개 이런 거 파개체 매라 이런 거 해라체 해요 있으면 이게 종결부조사라고 했고요. 없으면 해체다. 6가지. 어렵지 않죠? 상대 높이면 안 어렵다. 주의할 건 이것만 좀 주의하면 돼. 준법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이번엔 주체 높임이에요. 여러분들 문장에서 문장 성분 다 기억해? 정규 수업 했을 때 문장 성분에 뭐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서술어, 오. 하나만 더. 주격보. 주격본. 독립어라고 해가지고 7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 높임이라는 건 7가지 중에서 뭘 높이는 걸까?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체 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 여기서부터 남기죠. 선어 발음이 시를 사용한다. 1번. 2번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한다. 2번. 우리 아까 여기다 안 쳤다, 그치? 종결어미 1번 적으시고 종결부조사 2번 적으세요. 암기해야 되니까. 3번 계시다, 주무시다 등 특수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3번. 자, 주체 높임의 3가지 구현 방식. 선어 발음이 시, 주격조사 깨서, 특수어휘 3가지. 자, 밑에 한번 예시 보자 우리. 주격조사 깨서 선어어미 시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봐. 할머니가 집에 오는 중이다. 요 문장에다가 내가 할머니를 높이고 싶어. 그럼 이때 할머니가를 깨서로 바꿔야 돼. 자,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면 일단 주어인 할머니를 높이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집에 오는 중이다 해서 여기 선어말어미 씨를 집어넣으면 할머니를 높입니다. 주체 높임 할머니. 자, 두 번째, 특수어휘 계시다. 나는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가 보고 싶다.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나. 근데 그럼 나가 높임의 대상이 맞아?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교과서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무조건 주어를 높이는 게 아니라 봐봐. 계시는 할머니가 라고 돼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문장 성분이 어떻게 돼? 계시는? 형용사? 관형어예요. 그치? 관형어야. 자, 관형어다. 관형어가 할머니를 수식해. 그치? 자, 그럼 얘를 원래 구문으로 좀 돌려보세요. 예. 얘를 원래 정상적인 어순으로 돌려보세요. 계신다 할머니가가 아니라 할머니가 계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이거는 관형절이 형성되어 있고 할머니가 계신다에다가 여기에다가 는이 붙은 거예요. 여기에 관형 사용함이 는이 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때 할머니가는 문장 성분이 뭐야? 주어. 얘가 주어예요. 그럼 누굴 높인다? 할머니를 높인다. 문장에서 무조건 주어라고 주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형절 구문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벌써부터 어렵게 따라가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설명하자. 보세요. 계시다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다에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왜? 특수어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특수어휘랑 이 시가 특수어휘의 시인지 선어말어미의 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면 돼. 여기다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자, 선어말어미와 특수어휘의 구분.
자, 여기다 적지 말고 눈으로 보세요. 하다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간이 어디까지야? 하. 하. 그럼 다는 뭐죠, 정체가? 도사. 어미. 어미예요, 일단. 그지? 어간이 붙어 있으니까 어미다. 선 어말 어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선 어말 어미가 뭘까? 어말 앞에 있는 어미. 어말 어미? 앞에 있는 어미가 선 어말 어미예요, 그지? 자, 그러면 어말 어미 다 앞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시가 들어간다고. 하시다 이렇게 돼요, 지금. 그지?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근데 얘가 선어말 어미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시를 빼서 말이 되면 걔는 선어말 어미예요. 근데 말이 안 되면 걔는 특수어이야. 봐봐. 하시다가 있어. 다 빼보세요. 시를 빼봐. 하다. 하다 말 돼 안 돼? 네. 그럼 얘는 선어만 어미라는 소리야. 분리가 가능하니까. 자, 근데 만약에 개시다가 있어요. 여기서 시 빼봐. 말 있어요? 개가? 없잖아. 그럼 이때 시는 선어만 어미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다. 분리가 불가능하니까. 이해돼요? 예. 몇 개만 해보자. 드시다. 특수. 특수어휘. 왜? 아니. 드다. 드다가 없으니까? 예. 자, 근데 드다의 원형이 뭐였을까? 없다. 드다의 원형이 뭐였을까? 드시다가 왜 드시다가 됐을까? 잡수다. 저 특수어미가 잡수시던 거? 들다. 들다가 원래 원형이에요. 아. 여러분들 리을 탈락 배웠지? 리을 탈락 언제 돼요? 이. 니은이나 시옷으로 오는 어미 앞에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리을 탈락은 표기에 반영해야 안 해? 해요. 해요. 그러니까 들다가 원래 원형이에요. 얘는. 근데 들다는 있어 없어? 숟가락을 들다, 밥 숟가락을 들다. 있잖아. 그럼 얘는 선어말어미 아니야. 맞아요. 얘는 선어말어미야. 구분할 수 있겠어? 빡세다.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응? 근데 구분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아니 근데 원리만 알면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주무시다. 얘는 선어말어미일까요? 특수어일까요? 특수. 왜요? 주무다가 없으니까? 나와 있어요. 주무다는 없잖아, 그지? 주무다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특수어이가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선지에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되어 주체를 높이고 있다 이러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건 틀린 거예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일단. 자, 그래서 선어말어미와 특수어의 구분 여기다가 좀 적어보자. 시를 제외했을 때 말이 되면 선어말어미 임 말이 안 되면 특수어휘임.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근데 또 문법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이건 이제 화수고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들다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밥숟가락을 들다가 먹다로 변형된 게 맞나 틀린가 이게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드시다는 특수어인가요 아니면 선어말어미인가요 이거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 문법 요소 할 때. 알겠지? 드시다 물어보는 거나. 아 맞아. 희재가 그거 물어봤었는데 그 박시봉방에서 박시봉방은 무슨 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대답 못하겠어. 박시봉방은 무슨 형식이야? 편지. 응? 편지. 산문 형식, 편지 형식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근데 거기서 내가 산문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일단 산문시는 안 된다 이러고 이제 물어보라고 했는데 산문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어서 어쨌든 산문 형식은 맞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산문시 안 돼요. 그거 그냥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이렇게 주체 높임이 끝났는데요. 주체 높임에서 어려운 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자, 보면은 주체 높임의 일종으로 주체를 직접 높이는 방법, 직접 높임이고요.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 간접 높임입니다. 자, 먼저 주체 높임 직접부터 한번 보자. 아버지께서는 건강하시다. 누구 높이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높이는 거야. 뭘로 높여? 깨서 하나, 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높이는 거지. 자, 그래서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게 맞아. 이거는 어렵지 않지. 자, 근데 두 번째 간접 높임이라는 건 주어와 긴밀한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대상을 높이는 거야. 이 대상이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높이는 거야. 왜? 자,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 주체를 높이기 위함이야. 자, 무슨 말인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할아버지께서는 키가 크시다 있어. 자, 여기에서 크시다 이 시가 뭘 높이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를 높여, 키를 높여. 키를 높이고 있잖아. 근데 키는 원래가 높임의 대상이 맞아요? 아니요. 키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얘 왜 높였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사람 높이려고. 이건 간접 높임이에요. 근데 이 사람 높이려고 했을 때 보면은 이 키라는 게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신체의 일부이거나 주어와 관련된 무언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높여놓은 거야. 이해돼요? 할머니께서는 적으세요. 손가락이 짧다, 짧으시다. 뭐 나와야 돼? 짧으시다. 그럼 짧으시다가 뭘 올리는 거죠? 손가락을 올리는 거야. 자, 근데 손가락은 왜 올려? 할머니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얘를 올려줌으로써 결국에는 할머니를 올리는 거. 이건 간접 높임이야. 됐죠? 자, 주체 높임, 간접 높임에서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가 무슨 말이죠? 목적어. 아, 객체가 목적어야 그냥? 나 말고 다른 다른 거. 그래서 주체랑 반대되는 게 객체야. 그럼 객체라는 건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말에서 대상은 뭘로 실현되냐면 이걸로 실현돼요.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 자,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우리 목적어나 부사어로 쓰인 사람 높이는 게 객체 높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목적어가 실현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 얘가 목적어이다. 또 을을 두 개 있어야 돼. 즉 우리말에서 문장 성분은 격조사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을이 있어야 돼. 목적어 을 붙어 있는 거. 부사어 부사격조사 붙어야겠죠? 깨 이거 붙어 있는 거 높이는 게 객체 높임이에요. 자, 여기 이제 형광펜으로 치세요. 부사격 조사 깨를 통해 표현하거나 1번 2번 모시다, 뵙다 등과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2번 두 가지. 자, 예문 한번 읽어보자. 부사격 조사 깨 유나는 선생님께 갔다 했을 때 누구 올리는 거야? 선생님 올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부사격 조사 깨를 썼습니다. 두 번째, 유나는 선생님을 뵙고 왔다. 올리고 있는 대상이 유나야, 선생님이야? 선생님이죠. 자, 근데 선생님을 이라고 돼 있어. 얘는 문장 성분인 거죠? 목적어야. 자, 근데 유나는 선생님을 만나고 왔다가 아니라 유나는 선생님을 뵙고 왔다가 됐어. 특수어휘가 있었어. 자, 그럼 뵙다가 올리는 대상이 얘잖아요. 특수어휘를 통해서 할머니를 올린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올린다. 객체 높임. 자, 이제 여기 밑에 한번 해보자.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아보래. 여기 누구?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선생님 맞나? 이 사람이 선생님은 아니겠죠? 이 사람이 선생님이겠지? 진짜 그렇잖아요.
아 근데 부유 그런 거 같잖아. 아무튼 이 사람 선생님. 이 사람 선생님이겠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이 사람 듣는 사람. 예. 청자 느낌, 상대 느낌이고요. 두 번째, 형이 이모를 모시고 갔다. 여기에서 객체 높임이 쓰였는데 누구 높이는 거야? 목적어. 누구? 이모. 이모를 높이는 거야. 뭘로 높여? 특수어휘. 특수어휘 뭐? 모시기. 모시고. 잘하네 여러분. 자, 세 번째 여기 뭐 높이는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뭘로 실현 되죠? 주무신다. 깨서. 깨서 일단 하나 주무신다. 주무신다. 내가 여기다 이렇게 치면 맞나요? 아니요. 어떻게 쳐야 돼 그럼? 다 전체. 전체 이렇게 특수어휘. 됐죠? 자, 높임법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상대 높임 잔뜩 써주려고 했는데 이 나무 써주려고 했는데 쓰면은 오늘 수업 못 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프린트 나오면 알려주세요. 써줄게. 네. 음. 근데 높임법이 있다는 걸 긴장해. 낮춤법은 없어요. 낮춤법 안에 높이법이 그러니까 높이법 안에 낮춤법이 들어가네요. 객체 높이, 상대 높이 뭐 이런 거 객체 낮춤법. 그러니까 내 손다 포함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높임이랑 맞춤이랑은. 아니 그러니까 객체 낮춤 없어요. 주체 낮춤 없어요. 근데 기발했어. 있을 법해. 자, 두 번째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은 제일 어려워요. 문제에서. 여기가 제일 이해 안 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간을 세 갈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과거,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시대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자, 시간 표현이라는 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건이나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표현, 시간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떤 시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시점에다가 이렇게 좀 쳐봅시다. 시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발화시, 사건, 시. 자, 근데 발화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발화가 뭐라고 했어? 말하는데 어느 단위로 말하는 거지? 발화? 그렇죠. 한 문장 단위로 말하는 걸 발화라고 했다. 저는 말하는 걸 발화라고 하면 발화시라고 하면 말하는 시점이야 이거. 자, 말을 하는 시점, 말하는 시점. 사건시는 진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야. 특정 사건이 일어난 시점. 근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잘 좀 중요하게 보세요. 시제 종류. 자, 먼저 보니까 과거 시제를 나타내려면 발화시가 이쪽에 있대. 여기에 있대, 발화시가. 근데 사건시는 여기에 있대. 자,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 있나요? 뒤서 있나요? 있어 있어. 앞서 있죠. 앞서 있죠. 얘보다 앞에 있잖아. 앞서 있죠. 자,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시제를 과거 시제라고 얘기해.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잖아. 내가 여기다가 예문을 좀 써볼게. 여러분도 쓰세요. 어제 좋아하는 음식 뭐야? 짜장면. 짜장면을 먹었다. 준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짜장면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자, 그럼 발화시는 언제야? 지금. 지금. 근데 짜장면을 먹은 사건은 언제야? 어제. 어제. 아. 이해돼요? 네. 사건이 발화시보다 앞에 있으면 과거시지.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사건시가 여기 있고 발화시가 여기 때 겹친데 둘이 이걸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불러. 자, 여기다 써보자. 지금 짜장면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짜장면을 먹는 사건과 말하는 시점이 동일하니까 현재 시제. 자, 미래 시제는 이번엔 발화시는 여기 있는데 사건시가 이번에는 뒤에 있어요. 뒤써 있는 거야. 자, 여기가 미래 시제라면 여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뭐가 들어가야 될까? 아, 밀도다.
먹일 거다. 먹을 거다. 먹을 거다. 내일 짜장면을 먹을 거다도 되고요. 통상적으로 먹겠다도 돼요. 자, 일단 바라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 나눈다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선어말어미라고 얘기했잖아. 선어말어미가 아까 뭐라고 했어? 어말 앞에 있는 어말어미 앞에 있는 거. 그럼 이거의 정체 뭘까? 어말 어말어미. 자, 그럼 먹의 정체는 뭘까? 어간 어간. 그러면은 어말어미 앞에 있는 거 뭘까? 선어말어미 얘는 전부 다 선어말어미예요. 과거 시대 선어말어미 현재 시대 선어말어미는 미래 시대 선어말어미 캣 얻는 캣 외우세요. 주연아 혹시 되고 있는 거 맞니 저? 깜짝이야. 자 보세요. 시제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시제는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지, 현재에 일어났는지,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를 문법적으로 구별하여 보여주는 시간을 시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가 말하는 때 바라시. 자, 바라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때 사건시를 기준으로 나뉜다. 바라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나뉜다. 자, 과거 시제 이렇게 돼 있죠.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시간 표현.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 첫 번째, 선어말어미 얻을 쓴다. 1번. 2번. 먼 과거나 현재와 다른 상황에선 얻을 쓴다. 2번. 3번. 회상에는 더를 쓴다. 자, 근데 얘네 여기 선어발음이 아덧이라고 써 있어. 근데 아덧, 얻어. 더 얘는 정체가 뭘까? 야, 너 어제 쩔더라 할 때 더. 더는 뭘까? 쩔더라. 나 앞에 있어. 얘도 선어말음이에요. 아덧도 얻었도 전부 다 선어말음이다. 이거 세 개는 전부 다 선어말음이다. 기억해 두세요. 과거 시제 일단 다 선어말음이로 실현됩니다. 자, 근데 아덧, 얻었은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 예전에 공부 잘했던 사람. 나 중학교 때 공부 좀 잘했다. 진환이? 자, 그러면 진환이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진환이는 공부를 잘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잘하다에 엇만 들어간 거잖아. 과거. 근데 만약에 진환이는 공부를 잘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때는 얻엇이나 아덧이 들어간 거야 지금. 그지? 이해돼요? 네. 되는 거 맞아요? 했었다면 선어말어미죠. 아더가 아니에요. 자, 잘하다가 있어. 잘하다의 어간 어디까지? 잘하까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어시 붙으면 잘했다 이게 되는 거야. 잘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잘했다 이런 거지. 자, 근데 만약에 잘했었다가 되면 잘하에 뭐가 붙는다고? 얻어시 붙는다. 잘했었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요? 자, 근데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먼 과거나 현재와 다른 상황에서 쓰는 말이네. 자, 그러니까 진환이는 먼 과거에는 공부를 잘 했지만, 자, 그리고 현재와는 다른 상황이래요. 진환이는 공부를 잘 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야. 예전에는 정수리가 빽빽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정수리가 빽빽했었다 이러면
예전에 했지만 지금은 안 빽빽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원 과거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느끼기에 먼 과거라고 느끼는 거야. 그럼 3시간 전에 먼 과거라고 느끼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진 않지. 3시간 전을 먼 과거라고 생각하진 않지. 하루살이라는 거가 인간이라면 3시간 전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자, 회상에는 더가 있다. 이것도 선어말음이고요. 너 쩔더라 어제 이렇게 했을 때 과거를 회상하는 선어말음이야. 그래서 회상법 선어말음이 더 3가지. 자, 두 번째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고 여러분들 외울 거. 첫 번째 동사에 선어말음이 는 니은이 들어가거나 형용사와 소수격 조사에는 기본형사. 1번 2번 자, 근데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보세요. 여기 동사에 는, 니은 쓴다고 했고 형용사에 기본형 쓴다고 했는데 도대체 동사에 선어말음이 는이 결합하고 형용사에는 결합 안 하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려면 동사랑 형용사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 아니. 있어? 아니. 동사 형용사 어떻게 구분해요? 서술어에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서술에 있는 건 동사니까 서술어에 있는 게 동사고 형용사도 서술어에 있는 거. 형용사가 명사의 의미.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고요? 그럼 관용사가 꾸미는 거. 문법이 너무 형용사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용언이야. 그럼 감다는요? 어? 감다도 상태나 감다? 네, 눈을 감다 눈을 감다? 네, 뭐 그런 것도 상태 아닌가요? 보세요. 눈을 감다가 동사의 형용사야. 동사 왜 동사라고 대답했어, 여러분들? 왜냐면 움직임이 있으니까. 움직일 동해서 동사고요.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형용사야. 형용사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의미적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하다가 있어. 자, 얘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왜 움직임 없지 않아? 안에서 이거 움직이잖아. 안에서 움직이니까? 오, 죄송한데 동사예요. 예쁘다. 형용사 오, 잘하는데. 뭐가 있을까? 분명히 헷갈리게 될 텐데. 흐르다 뭐 이런 거 흐르다 당연히 동사. 그렇죠 헷갈리는 거 찾는 뭐 헷갈리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아프다는 뜻. 아프다. 뭘까요? 형용사 형용사 아파는 약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에서 막 병균들 움직이고 하는 거 아니야? 발가락 니은이 안 붙여지잖아요. 저거예요. 저걸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려면 못해, 결국에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좀 써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법.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명령형 어미가 붙으면 동사다, 못 붙으면 형용사다. 청유형 어미가 붙으면 동사다, 못 붙으면 형용사다. 연결어미 여고, 고자, 10분 이런 거 붙으면은 동사다, 아니면 형용사다.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예외가 너무 많아. 근데 예외 없는 진짜 강력한 거 딱 하나 있어. 이거. 자, 얘는 선어말음입니다.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에요, 이게. 얘는 동사에만 붙을 수 있어, 무조건. 자, 얘가 결합이 가능하면 얘는 동사라는 소리가 되고, 그리고 결합이 불가능해, 형용사라는 소리. 자, 이제 한번 요걸로 한번 구분해보자. 일단 생각하다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간 어휘 나눠보세요. 어간 어디까지? 생각하까지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다 앞에다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넣어본다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다가 있어. 여기다가 이거 두 개 넣는 거야. 근데 어간이 받침이 없으면 얘를 집어넣는 거야. 니은이 들어갈 자리가 있잖아.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간이 받침이 있으면 그 뒤에 는을 적어보는 거. 자, 얘는 지금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을 적을 수 있죠. 한다. 이거 말 돼 안 돼? 돼요. 이거 동사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예쁘다도 한번 보자. 자, 앞에 어간에 받침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 들어가야 돼? 니은 예쁜다 말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형용사가 안 돼요. 이게 가장 강력한 기준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어.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동사 형용사 아무거나 얘기해 봐. 졸리다. 졸리다. 졸리 여기까지 어간일 거고. 졸린다 돼 안 돼? 돼요. 동사. 또 아프다. 어가 어디까지죠? 프까지. 그럼 여기에 니은 들어가야 돼? 는 들어가야 돼? 니은 아픈다 돼 안 돼? 안 돼요. 형용사. 그래서 졸린다에서 졸리다라는 게 의미로 보면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은 상태 같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동사잖아. 그래서 의미 부분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걸 쓰라는 거야 자꾸. 예. 근데 어제 공부해줬는데 음. 창렬하다는 창렬하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써요? 창렬한다. 창렬하다. 창렬하다. 네. 근데 창렬한다는 안 되잖아. 그러면 창렬하다는 형용사일까 동사일까? 안 되니까. 동사? 안 되니까. 안 돼. 형용사겠지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동사, 형용사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거 다 써봐야 돼. 의미론 절대 구분 못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동사의 선어말음이 는 니은이 붙으면은 얘는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니까. 근데 여기는 왜 기본형일까? 형용사에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서술격 조사는 뭐죠?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돼? 서술격 조사? 뭐뭐 다. 뭐뭐 이다 이게 기본형이야 지금. 자, 그럼 이 다는 빼도 돼요. 사실은 서술격 조사는 엄밀히 말하면 이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나는 학생이다에서 서술격 조사는 학생이까지예요. 그치? 자, 학생이에다가 는이 붙일 수 있어. 난 학생이는 인. 근데 인 얘는 관형사형어미예요. 얘는 또. 나는 학생인 사람이다 할 때 이 뒤에 관형사형어미. 이건 선어마음이가 아니야. 이것도 근데 좀 이따 다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해보자. 선어말어미랑 여기 봐봐. 관형사형어미로도 시간 나타낼 수 있다 써있잖아. 여러분들 관형사형어미도 알아야 돼. 어차피 알아야 돼. 자, 선어말어미랑 관형사형어미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있는 게 선어말어미예요. 그럼 관형사형어미는 뭐 앞에 있을까? 체온 앞에 있는 거야 무조건. 관형사형어미. 그럼 봐봐. 어미는 앞말에 붙였어 안 붙였어? 어미는 무조건 붙여 쓰는 거야. 근데 관형사랑 체어는 붙였어 안 붙였어? 모든 품사는 다 띄었어야지 정상이야. 자, 그럼 보자. 먹는 빵. 자, 이때 는은 이거는 선어말어미 는이에요? 아니면 관형사형어미 는이야? 관형사형어미 는이야. 왜? 빵이라는 체험을 수식하니까. 이해돼? 자, 근데 만약에 먹는 다가 있어요. 얘는 선어말어미.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형태가 똑같거든 지금. 자, 그래서 학생인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거예요. 뒤에 사람이 있을 테니까. 자, 그럼 기본형을 썼을 때 왜 도대체 현재 시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푸르다가 있다고 생각해봐. 푸르다는 하늘이 푸르다 이렇게 있어.
자, 얘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지금 화자가 보고 하늘이 푸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형용사는 아무런 형태 없이 그냥 돼요. 희재는 학생이다. 현재 과거 미래. 현재. 현재예요. 아무 없이 기본형으로 된다. 현재 시제는. 됐죠? 자, 세 번째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인 시간 표현을 얘기하고 선언어음이 get을 씁니다. get. 근데 을 것이를 쓰기도 한다. 자,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자, 그리고 get에는 사실 시제 표현뿐만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의지, 가능성, 추측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했다가 만약에 프린트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 그래서 거기는 제외하고 프린트에 나오면은 꼭 알려주세요. get은 일단은 그냥 시제 선언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먹겠다 이런 것들. 자, 이제 한번 여기 보자. 선언어 어미로 실현된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었어. 는 get 세 가지. 자, 하나 또 실현돼요. 시간부사어로도 실현됩니다. 시간부사어. 부사어는 뭘 꾸미는 애야? 용언. 용언을 꾸밉니다. 용언. 자, 그럼 어제 얘가 뭐 꾸며? 먹었다를 꾸며요. 얘가 어제 먹었다 내가 빵을 했을 때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어잖아. 과거, 현재, 미래. 언제? 어제. 과거. 과거. 지금 먹는다. 여기는 현재. 내일 먹겠다. 미래. 자, 이런 식으로 시간부사어가 시간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세 번째, 관형사용어인데요.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워요. 자, 관형사용어이라고 하면 뒤에 체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과거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은이나 던을 씁니다. 근데 여기 봐요. 동사와 결합할 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때.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암기하는 소리예요. 여기 전부 암기. 한 시간 다 같아요. 자, 보자. 읽다. 책을 읽다. 동사야, 형용사야? 근데 왜 동사야? 읽다. 움직이는 거. 책을. 여기에는 뭘 넣어야 되죠? 니은을 넣어야 돼, 는을 넣어야 돼. 는을 넣어야 되지. 앞에 받침이 있으니까 읽는다. 말 되죠? 동사. 자, 그럼 읽는다가 동사일 때 만약에 어간 일개 은을 집어넣는다. 은, 읽은. 그리고 관형사용어이니까 뒤에 이런 거 있겠죠? 명사 있겠지? 자, 그럼 읽은 책 이게 과거를 나타낸다는 거야. 은이 붙이면. 또는 읽던 책 이렇게 얘기해도 과거를 나타낸다. 그치? 자, 두 번째, 현재 시제는 동사에 는이 붙어요. 근데 이때의 는이랑 선어발음이 는은 잘 구분해야 된다. 내가 지금 먹는 빵, 읽는 책 이런 식으로 는 현재 시제. 세 번째, 을 붙으면 전부 다 미래예요. 읽을 책 이런 식으로. 어렵진 않죠? 어렵겠어. 외우기만 하면 되지. 자, 과거 던을 붙이면 형용사에 이제 던을 붙이면 과거가 돼요. 춥던 날 여기 명사 수식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던. 그리고 니은 붙으면은 추운 날 해가지고 현재가 돼. 여기 니은이랑 여기 니은이랑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요거 붙여놓고 얘가 과거냐 현재냐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려면 동사, 형용사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거 구분 못하면 다 틀려요. 알겠지? 마지막 리을 똑같습니다. 미래 추울 날. 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간 표현. 시간 표현 안에는 동작상이라는 놈도 있어요. 동작상. 근데 얘는 진짜 쉬워. 동작상. 자,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지속되고 있는지 또는 완전히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시간 표현이다. 저 동작이 만약에 지속되고 있어. 현재, 과거, 미래 볼까? 현재. 자, 진행되는 걸 현재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끝났다. 현재, 과거, 미래. 과거.
자, 그래서 동작상은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진행상, 완료상 딱 두 가지.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현재입니다. 고 있다, 가다 등을 쓴다. 자, 여기 암기 이제. 고 있다, 가다. 1번. 2번 완료상이라는 건 동작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있다, 버리다를 쓴다. 2번. 자, 이렇게 두 개 암기. 자, 우리 예시 한번 보자. 진행상. 제이가 운동장을 뛰고 있다. 뛰고 있는 지금 동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진행상이고 현재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는 제이가 의자에 앉아있다. 앉는 사건 자체가 끝난 거잖아. 완료됐으니까. 완료상이고 과거다. 진행상, 완료상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제이가 운동장을 뛰고 있을 거다. 이런 거. 고 있을 거다. 고 있다. 고 있을 것이다. 현재 추측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3학년에서도 잘 안 나오지 않나? 세점 화장실 자, 근데 여기 이거 하나만 좀 풉시다 우리. 고 있다는 고 있다의 해석. 우리 고 있다는 진행상으로 그냥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근데 고 있다는 두 가지로 다 해석되기도 해요. 다음. 진행상 또는 완료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나경이가 안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럼 동작이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상황을 지금. 나경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이건 진행상으로 해석되는 게 맞지. 자, 근데 만약에 완료상으로 이 똑같은 문장이 해석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쓴 상태로 아침부터 쓴 상태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모자를 쓰고 있다, 양말을 신고 있다 이런 것들 고 있다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자. 시간 표현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봐라. 여기서 찾아보세요. 동생이 딸기를 먹고 있다. 뭐? 고 있다. 뭐죠? 고 있다는 현재 시제. 여기는 먹어버렸다. 완료상 과거 시제. 여기 있었네요. 고 있다에 쓰인 여기 있네. 교과서에 두 가지로 해석된다. 우리가 수업했으니까 잘 기억해놨다. 그렇지? 이해 안 되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힘든 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잠깐만 뭐 끊었어요? 힘든 건 끝났어 이제. 네, 그 힘든 게 뭐예요? 아니야, 피동 표현은 쉬워요. 피동이 뭐야? 수동.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걸 피동이라고 얘기해. 능동은? 운동. 능동이 뭐냐고.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능동, 당하는 거 피동 이거야. 자, 능동과 피동 한번 정리해보자. 주어가 제 힘으로 움직이는 것 능동,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피동 이렇게 얘기한다. 둘이 삿대질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피동 표현 정리 한번 해봅시다.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어감에 피동사, 전미사, 피동전미사 이희리기를 붙이거나 1번 지다 등을 붙여 만든다. 2번 되다도 있는데요. 여기 있다. 여기 써있는 일부 명사의 접사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을 붙인다. 3번. 자, 그럼 피동 표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생각해보자. 이희 얘가 피동 전미사네. 전미사는 용언의 어근에 앞에 붙는 거야, 뒤에 붙는 거야? 뒤에 붙는 게 전미사야. 앞에 붙는 건 뭐라 그래? 접사. 그럼 둘이 합쳐서 접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접사의 풀 네임이 뭐게? 접속사. 근데 풀 네임이 뭐게? 접두기사. 뭐라고? 접두기사? 아 접두기사 근접했죠 근데. 아, 맞아.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그거 했잖아. 의문했잖아. 의문에서 어근과 접사가 만나면 어떻게 돼? 뭐가 만들어져? 반. 서서. 하세. 그 초반에 니은 청가. 그래, 니은청가 할 때 니은청가의 조건이 뭐였어?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어근 만나면 뭐 된다고? 합성어. 어근 접사 만나면 파생어. 그래서 접사의 풀 네임은 파생접사입니다. 파생접사. 자, 그러면 이희리기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파생적 피동이라고 얘기해. 아이씨가 그렇습니다. 파생적 피동이라고 얘기한다 여기. 파생접사 붙었으니까. 두 번째, 지다가 묻는다 이런 걸 통사적 피동이라고 얘기해. 보조용언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근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피동 표현을 왜 만드는 걸까? 이렇게 요거 표현하려고 만드는 거야. 1번, 행위의 대상을 강조하려고. 2번,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밝히고 싶지 않을 때. 3번, 객관적인 느낌을 주려 할 때. 자, 피동 표현을 쓰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행위의 대상 강조,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다, 객관적인 느낌을 주려고 한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자. 능동문부터 봐봐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이걸 우리가 피동 표현으로 지금부터 바꿔볼 거야. 바꾸면 일단 잡았다에다가 이희리기 중에 하나를 붙여야 된대요. 자, 이 at은 뭐야? 시제. 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지. 얘는 쓸모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희리기 중에 하나를 붙여야 되는데 히 한번 붙여볼까? 히었다. 줄여서 잡혔다가 돼요, 일단. 자, 그러면서 이게 피동문으로 바뀌려면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이 변화해. 이거는 무조건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에 주어 어디로 가? 부사어로 가죠. 주어가 부사어로 가고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피동문. 무조건. 자, 근데 생각해봐. 여기 능동문에서 초점이 가는 건 경찰한테 초점이 갈까? 도둑한테 초점이 갈까? 경찰 왜요? 주어. 경찰이 잡았으니까 주어 자리가 항상 초점이 가는 거야, 우리말에서는. 그럼 여기는요? 도둑한테 초점이 가. 자, 얘한테 초점 가고 얘한테 초점 가요. 왜 우리말에서는 주어에 초점이 가니까. 즉,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행위의 대상을 강조하는 거야. 주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었던 도둑이 주어 자리로 오면서 대상이 강조되는 거야. 초점이 변화하니까. 이해돼요? 자, 피동 표현은 첫 번째 행위의 대상을 강조할 때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힐 필요가 없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도둑이 잡혔다. 그리고 경찰에게가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봐. 도둑이 잡혔다. 이걸로도 일단 말이 돼요. 근데 이 피동 표현이 왜 있냐면 굳이 경찰이 잡았다는 거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느낌을 주려고 할 때 쓴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은 피동 표현이 정말 많아요. 뭐뭐 되었다, 뭐뭐 보도되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거의 대부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자. 이중피동. 아니야, 여기서부터 봐야 돼. 3번, 일부 명사에 접사,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자, 근데 되다가 붙는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시작, 되다. 얘는 접사야. 시작에 되다가 붙으면, 되가 붙으면, 되가.
근데 얘가 접사인지 동사인지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할까? 물이 얼음이 되다. 자 이때 되다는 동사일까요? 접사일까요? 왜요? 조금 많이 있어요. 응? 되다 많이 있어요. 되다만 있으니까 앞말이랑 띄었었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말의 모든 품사는 다 띄어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접사는 붙였을까 띄었을까? 붙였어요. 접사는 무조건 붙여 쓰는 거야. 접사, 어미, 조사 세 가지.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는 애들. 얘는 전부 다 붙여 쓰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다 붙어 있다. 이거 전부 다 뭐라고? 접사. 이건 다 접사예요. 구분할 수 있겠지? 띄어쓰기 이후로 구분하시는데. 자 다음 이중피동 보세요. 이히 이게 뭐라고? 피동전. 피동전미사. 지다 이건 뭐라고요? 통사적 피동을 만드는 보조용언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파생적 피동을 만드는 애 하나랑 통사적 피동을 만드는 애 하나가 동시에 쓰이면 이중피동이라고 얘기해요. 되다 이거 접사라고 했죠. 파생적. 어지다 통사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쓰이면 이중피동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 쓰였으니까 피동이. 근데 우리말에서 이중피동은 될까 안 될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써요. 안 되는데 써요. 학교 문법에서 어떻게 인정할까? 써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학교 문법에서는 절대. 자 보세요. 보여지다가 있어. 보여지다의 기본형은 뭘까요? 보다. 이게 지금 기본형일 거야, 그렇지? 어반에서 보여지다가 되려면 뭐랑 뭐가 붙어야 될까요? 이어지다. 이 이거는 이거 화생적 피동. 어지다 이거 통사적 피동 두 번 같이 쓰였죠. 자 그럼 이때는 둘 중에 하나 지워야 돼. 어떻게? 어디다 빼요? 어지다를 빼요. 이게 맞는 표리. 이건 틀린 표리. 자 여기도 생각되어지다 마찬가지로 생각에 되다 이거 접사 어지다 통사적 피동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떼버려야 돼요. 어지다 떼고 생각되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런 표현도 좀 쓰지 않아? 잊혀지다. 자 잊혀지다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이치다. 잊히다로 써야 돼요. 근데 잊혀지다가 자연스러워, 잊히다가 자연스러워. 잊혀지다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아? 자 그럼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이중피동 쓸 수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이중피동 절대 못 쓴다. 학교문법에서 그냥 절대 못 쓴다. 자연스럽다 말고 못 쓴다. 이중피동 무조건 안 된다. 자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절대 안 되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학교문법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우리 쓰잖아 사실. 잊혀진 여자친구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막 가사에도 쓰고 다 쓰잖아. 근데 그거는 학교문법이 아니니까. 그냥 가사에서 쓰는 거니까. 근데 학교문법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안 되는 거야. 이중피동. 자 피동 표현 다 끝났고요. 또 뭐가 있을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에 인용 표현 딱 하나 남았어요. 인용 표현. 다들 미소를 띠고 있네 얼굴에. 자 인용. 뭐 한다는 거야 인용하면? 갖다 쓴다. 갖다 쓴다. 누구의 말을 갖다 쓴다. 누구의 말? 남의 말 이런 거 갖다 쓴다. 타인의 말이나 글을 옮겼음을 나타내는 표현, 인용 표현. 자, 인용 표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두 가지. 자, 직접 인용부터 한번 보자. 타인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 그대로 옮기면 직접 인용이에요. 필요한 거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큰 따옴표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 조사 라고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봐봐. 직접 인용. 그는 꽃이 빨갛구나 라고 했다. 했을 때 있는 거. 여기 큰 따옴표 있죠. 라고 여기 있잖아. 그치? 두 가지가 있어야만 직접 인용이야. 두 가지 없으면 직접 인용 아니다. 두 번째, 타인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것. 이번엔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것. 내가 이해한 바대로. 이런 식으로 옮기는 걸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인용한 부분을 정리한 다음 조사 보를 붙인 거야. 조사 보. 야, 그치? 간접 인용. 큰 따옴표 있다 없다? 없다. 큰 따옴표 안 붙인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작년에 화정고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조사라고 되어 있는 거 잘 기억해봐. 부사형 어미라고를 붙여서, 부사형 어미고를 붙여서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그리고 그거 틀린 거였어. 이건 조사예요. 조사. 잘 기억하세요. 조사다. 부사격 조사예요 이거. 자, 여기 간접 인용 보자. 그는 꽃이 빨갛다고 했다. 여기 고 하나. 그 다음에는 없다. 자, 그럼 도대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이거야. 직접 인용, 비교적 생생한 느낌을 준다. 그 화수고에 선생님, 아까 진환이가 말했던 선생님인데 좀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투가 좀 이상하대. 따라할 수 있는 사람. 야 아니야 김현생 있잖아. 그래서 있어. 김현생 있어. 봐봐. 나랑 오늘 나니까. 몇 달이야? 몇 달에? 대충 따라해봐요. 대충만. 그 사람이 한 말 대충만 따라해봐. 고르장하는 것 같아서. 응? 고르장하는 것 같아서. 아니. 에바 이거 좀 아닌 따라해봐. 한번 빨리. 시계도 못 따라. 뭐 되게 고음에다가 막 되게 말투가 좀 이상하신 분이라고 했어. 갈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아니 거 얼마나 얘기하신 거야 도대체. 아니 근데 난 작년부터 많이 들은 선생님이라서 작년에도 계셨던 2학년 계셨던 선생님이라서. 근데 애들이 항상 나한테 와가지고 그 선생님을 따라할 때는 항상 애들이 그 선생님이 말한 걸 그대로 안 따라하고 마치 조롱하듯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맞아요. 한다는 거야 자꾸. 근데 생각해봐. 내가 그 사람의 목소리, 말투, 어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와서 갖다 쓰면 그게 직접 인용일 거 아니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대로. 자,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면 생생한 느낌을 주죠. 생생한 느낌. 자, 여기 봐봐. 꽃이 빨갛구나 이렇게 안 읽어요. 우리가 갖다 쓸 때. 꽃이 빨갛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 꽃이 빨갛구나 라고 했다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의 어휘,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말투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그대로 갖다 쓰니까 생생한 느낌을 준다. 직접 인용. 그럼 반대로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안 갖다 쓰잖아요. 직접 인용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 정도만 준다. 생생하진 않다. 별표. 간접 인용 시 유의할 점. 자, 간접 인용 시에는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어, 종결어미 전부 다 바뀔 수도 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내가 여기다가 예시를 좀 적어줄게. 나는 적으세요. 어제 부모님께 큰 따옴표 직접 인용이겠죠? 저는 내일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라고 여쭈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직접 인용이죠 일단. 근데 얘가 이제부터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한번 봐봐. 이제 간접 인용으로 바꾼다. 나는 어제 부모님께 끝나올 거 없어야겠죠? 얘가 한 말, 지가 한 말 그대로 그냥 인용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어디로 가느냐고 여쭈었다.
간접 인용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자, 바뀐 거 한번 생각해보자. 저가 뭘로 변했어? 내가 내가로 변했어. 왜냐면 굳이 그대로 인용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내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내가로 변했어. 또 뭐가 바뀌었죠? 오늘 내일이 오늘로 변했어. 이거 왜 바뀌었어? 달화시가 오늘이. 내가 어제 부모님께 저는 내일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얘가 그대로 한 말. 근데 내가 어제 부모님께 그리고 지금 바라시가 오늘이잖아. 그럼 오늘로 바뀔 거 아니야. 오늘로 오늘 어디로 가느냐. 자 그럼 이거 하나 바뀌어. 세 번째 뭐가 바뀌었을까요? 라고라. 가요 이거는 높임법이야 낮춤 표현이야. 높임 표현이죠. 무슨 체? 유체 해요체. 그지? 자 이건 높임 표현이야. 근데 가느냐 이거는 한야채. 한야체는 없고요. 헤라체의 의문형어입니다. 헤라체는 낮춤 표현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어. 뭐뭐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 저가 내로 바뀌었어. 나로 바뀌었어. 즉 공댓말, 존댓말이 중화돼 버렸어. 그래서 첫 번째 높임 표현 중화된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늘로 바뀌었다. 시간 표현도 바뀌었다. 가요 이런 것들도 높임 표현 중화된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바뀐다는 거야. 근데 아직 안 나온 거 있다 여기. 지시어, 종결어미 이것도 바꾸는 거 여기에다가 예시 좀만 써보자. 찬영이는 나에게 그 다음 표. 이 개가 귀여워 라고 말했다. 저기 말했다 쓸 자리 없어서 안 쓸게요 그냥. 자 이걸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 찬영이는 나에게 뭘로 바뀌어야 될까? 찬영이가 자기 입장에서 이 개라고 얘기했어. 근데 나 찬영이랑 조금 멀리 있어. 저개, 그 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자, 그 개가 귀여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귀엽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뭐가 바뀌었나 한번 생각해보자. 이가 그로 바뀌었어. 지시 표현 바뀐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다. 지시 표현 바뀌었고요. 귀여워 이거 무슨 체일까요? 이다. 귀여워 무슨 체일까? 귀여워 요처럼. 기우체 근데 귀여워 요에서 요가 없어. 해체. 해체겠지. 자 해체에서 여기 귀엽다라고 얘기했다. 여기는 지금 평소형으로 바뀌었어. 자 그래서 여기 종결어미가 바뀌기도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인용 표현을 바꿀 때는. 문제가 나온다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을 바꿨을 때 어떤 것이 바뀌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옵니다.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문장을 다음 조건에 맞게 바꿔볼까요 한번. 자 윤희가 벌에 쏘였다. 얘가 뭐가 결합된 거야? 원형이 뭐야? 쏘였다의 원형. 쏘다. 벌이 윤아를 쏘다였을 거야. 자 근데 여기에 이라는 피동전미사 하나 였다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 시제 표현,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자 얘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벌이 윤아를 쏘았다가 돼야겠죠. 여기 시제 표현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겠지. 제이가 불을 껐다. 자 껐다가 어지다를 이용해서 피동문으로 바꿔버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불이 꺼졌다. 제이에 의해 꺼졌다. 꺼지었다 해가지고 꺼졌다가 됩니다. 세 번째 고양이가 벽지를 뜯었다.
피동전 미사를 활용해서 만들어버려요. 벽지가 고양이에게 뜻 겹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다음 문장에서 인용 표현 찾고 어떤 종류의 인용인지 말해보자. 이거 무슨 인용? 간접 인용. 얘는 직접 인용.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용 표현 다 끝났어요. 이제 문법 요소가 다 끝났고 여기가 77페이지인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근데 77페이지까지 들어간다라고 써 있더라고 여러분들 거기 시험범위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휘부터 보자. 어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단어들끼리 묶인 단어의 집합 어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단어의 집합이 아니라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단어끼리 묶어놨다. 자, 그리고 그 어휘 안에 있는 거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세 가지 있다. 자, 고유어는 어느 나라 말? 우리나라 말. 자, 그래서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과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일상에서 주로 쓰니까 한자어에 비해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많다. 다이어가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한자어는 추상적 개념이나 전문 개념을 표현할 때 흔히 쓰이는 말. 그런데 고유어에 비해 좀 더 분화된 의미를 가진다. 세 번째, 외래어. 유행을 반영하고 새로운 외국 문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이고 세련되었다는 인식이 있다. 고유어, 탈, 한자어, 가면, 외래어, 마스크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되겠죠. 마지막 이제 사고어랑 사고 전문어 이렇게만 보면 돼요. 사고 도구어라는 건 여러 분야에 일단 주로 쓰여야 돼. 자, 여러 분야에 주로 쓰이면서 사고, 여기서 사고가 무슨 말이야? 생각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할 때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를 사고 도구어라고 해요. 근데 얘는 대부분 한자어입니다. 대부분 한자어예요. 자, 다섯 번째, 전문어라는 건 의사들이 쓰는 말, 변호사들이 쓰는 말, 전문 용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 전문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쓰는 어휘로 해가지고 의사들이 막 석션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문어겠죠. 그 의미가 정확하고 자세하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왜? 특정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자, 그럼 우리가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우리가 개념, 고찰, 효용 이런 말들 전부 다 한자어로 되어 있으면서 생각하다 이런 말들을 나타내는 말 사고 도구어고요. 전문어는 법률 용어, 경제 용어, 의학 용어 이런 것들 나눠져 있는 거 전문어라고 얘기하겠죠. 끝. 자, 여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법 요소를 다 끝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근데 지금 여기서 암기하라고 한 것도 있잖아. 이건 이제 다음 주 확인 수업까지 확실히 암기를 좀 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암기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암기가 100% 돼 있어도 문제 푸는 거 어려울 거야. 문법 요소도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어떨까. 문제를 기본적으로 좀 뽑아놓고 다음 주에, 그리고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미리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걸 좀 많이 좀 양질의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얘를 사실 지난 시간에 줄까 이번 시간에 줄까 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문해력 관련해가지고 한 30문제 정도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주면 안 해올 것 같아서. 근데 이번 시간에는 과제가 없다, 그치? 모의고사가 없다, 그치? 왜 그런 표정으로 가요? 모의고사가 없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는다, 그치? 자, 문해력 위의 또 다른 배경. 다음 주 확인 수업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고생했고. 더 얘기할 게 있나? 없어요. 맞아. 저기 보이는 거 못 쳐다보나? 아 이거 본 거예요? 꺼지지 않았지? 네. 방금. 아무튼 고생했고 이거 계속 얘기해도 사실 모자란데 문법 요소 어려우니까 좀 자세히 보세요. 알겠지?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